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가 당연한 걸까요? 그리고 자식의 성공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부모 자신을 지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과연 잘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입니다. 평생 통닭 팔아서 의사 만들었더니 상견례에 오지 말라는 아들을 쫓아가서 엎어준 아버지 이야기. 공단비 작가의 드라마 노트,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서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오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배동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배 씨의 일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염원은 아들이 의사가 되며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눈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배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배 씨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통닭을 팔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상견례에는 창피하니 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의 삶을 부정했죠. 아들에 의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배 씨는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이라던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지 아니면 상견례에 당당히 찾아가 아들의 거짓말을 까발려줄지 말이죠. 배 씨의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 씨도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돕느라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배 씨는 근처 대도시로 나가서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몸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 넘게 막노동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목표라는 것이 생겼죠. 배 씨의 아내는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튀겨서 주면 밥 대신 내내 배 씨는 닭만 먹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험한 일 그만두고 같이 통닭 팔아봐요. 어느 날 아내가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힘든 일을 하는 배 씨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배 씨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게 통닭집을 하게 되었죠. 구멍가게 수준의 작디 작은 가게였지만 처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배종민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배 씨 부부는 아들을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닭집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죠. 당신 만나서 우리 종민이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느끼게 돼요.
아내의 말에 배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아서 종민이 공부도 시키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자 여보. 부부는 행복해하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에 손을 흔들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는 아들을 보면서 배 씨는 오열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들은 그땐 이해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커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나이가 되고 남겨진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 알게 되며 아들은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을 이제는 배 씨 혼자서 해내야만 했습니다. 통닭집은 물론이고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까지 모두 배 씨 몫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났어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야 했죠.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젓해?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한대잖아. 아이고, 배 씨는 진짜 좋겠다. 아들이 사고도 안 치고 모범생이니까 말이야. 저런 아들이면 나는 10명도 키우겠다. 말이라고 해? 나는 우리 딸내미랑 결혼시키려고 마음속으로 찜해놨어.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고도 안 치고 다니니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들은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았지만 늘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교과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말이죠. 수학 과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왜?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며? 수능 공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배 씨는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든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기에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있었죠. 근데 제가 알아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보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비싸요. 과외비가 그렇게 비싸? 하지만 믿음과는 별개로 아들의 말은 배 씨를 곤란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다니고 밤늦은 시간엔 개인 과외를 2과목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정이 지났는데 그걸 거의 매일 반복했죠. 그리고 그 수강료는 전부 배 씨가 줘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학원 공부만 시키고 싶었지만 그러면 전교 1등을 못한다며 처음으로 소리치는 아들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낮에는 시장에서 통닭을 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에 드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짊어져야 하기에 가끔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네.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버렸네. 아들은 이미 상경하고 없었지만 동네에선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용을 낳았다며 동네 사람들이 배 씨를 추켜 세워주니 배 씨도 세상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의대를 갔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죠. 그 뒤로도 학비며 아들의 생활비며 돈 들어갈 때가 천지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안 내려오냐? 바빠서 못 가요. 과외도 있고. 공부도 쉬엄쉬엄 해. 돈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네. 저 지금 좀 나가봐야 돼서요. 끊을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배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로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방학 때라도 한 번씩 내려와야 볼 텐데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것이 많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배 씨가 의대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니 아들이 바쁘다면 그저 알았다고 쉬엄쉬엄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된 뒤로는 더 이상 배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수월해졌지만 이미 배 씨의 몸뚱이는 한참 나이 들었죠. 그래도 배 씨는 나중에 아들 결혼 자금을 조금이나마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배 씨는 그저 아프지 않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하루하루 소원이었습니다. 배씨 아들은 의사라더니 정말 의사 맞어? 어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군가 묻자 시장 사람 중 하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맞어. 그때 의대 들어갔다고 동네에서 잔치도 크게 했어.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이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부모 보러 한 번을 안 와? 배씨 보러는 오겠지. 아들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서 그렇지 뭐. 동네 사람이 배 씨를 두둔했지만 사실 아들은 그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선 배 씨를 자식도 없는 호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바빠서 그렇지?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했어. 그럴 때마다 배 씨는 아들이 바쁘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실제로도 바쁜 것이 맞으니 거짓말은 아니었죠. 어이구 정말? 나도 좀 불러줘. 공짜로 진찰 좀 받게. 동네 사람의 농담에 배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려온 아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아무 말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일이 바쁘니 결혼 생각도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30 중반이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지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됐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배 씨는 무척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아들도 가정이 생겨 아이도 낳고 하나 싶어서 은근슬에 손주를 상상해왔던 배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야? 배 씨는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났길 바랐습니다. 의사예요. 대학교 동기고요. 아들의 말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의사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겠지만 의사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기에 새삼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꺼낸 물건을 아들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그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아들이 배 씨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놓았던 통장이었습니다. 4,31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도 1원짜리까지 서로 다른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도 은행에 가서 22만 원을 입금하고 왔던 배 씨. 이렇게 기쁜 순간에 아들에게 내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아들은 예상밖이라는 듯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래도 신혼집도 구하고 해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 집 한 채 해주면서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씁쓸한 배 씨의 말에 아들은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쓰세요. 아들의 말에 당황한 배 씨가 다시 한번 통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을 하냐. 땡전 한 푼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은 돈보다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처가가 잘 살아요. 이런 푼돈은 가지고 가나 안 가지고 가나. 그게 그거예요. 푼돈. 그 말에 배 씨는 통장을 내밀었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다 알아서 할게요. 처가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말을 하며 배 씨의 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가 부자인 건 부자인 것이었고 배 씨도 부모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서 용돈으로 쓰더라도 챙겨서 가. 아버지가 이걸로 뭘 하겠냐.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내민 손을 바라보더니 결국 통장을 받아 챙겼습니다. 밥 먹고 가라. 아니면 통닭이라도 한 마리 튀겨주랴. 배 씨의 말에 아들의 입에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달기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서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 씨가 그런 아들을 다급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운전 오래 해야 되는데 출출해서 어떡해? 가서 먹으면 돼요. 통달근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들은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날아갈 듯했던 기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착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부족한 부모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통장을 받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동안 저축한다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저금했던 돈이 아들에겐 푼돈으로 전락해버려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도 살면서 고생할 일은 없다는 뜻이니 잘 된 거지. 배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내년 봄이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왜 상견례 소식이 없나 싶었습니다. 얼마 뒤 배 씨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물었습니다. 상견례 가려면 양복 입고 가야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 찾아서 입고 가.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 씨는 흔한 양복 한 벌 없었습니다. 평생 양복 입고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필요한 적도 없었죠. 어디 양복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 새로 사게? 그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지. 그쪽은 또 의사 집안이라니까. 그래. 그럼 돈 좀 써야 될 텐데. 아, 당연히 쓰지. 아들 결혼시키는데. 배 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추천해주는 시내에 있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샀습니다.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니 번듯해 보이는 양복 한 벌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양복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어색한 모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맬 줄 몰라 목에만 걸쳐두었는데 꼭 다른 사람 옷을 훔쳐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름 가겠다. 배 씨는 다시 양복을 벗어서 곱게 걸어두었습니다. 장롱 손잡이에 옷걸이를 걸어놓고는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양복을 한번 쳐다볼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그리고 희게 세어버린 머리를 바라보며 고심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알아야 맞춰서 염색도 할 텐데.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날짜를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결국 배 씨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민아, 결혼 준비로 바쁘냐? 네. 어쩐 일이세요? 상견례 날을 안 알려줘서. 아, 상견례요. 아직 날짜 안 잡혔는데. 그래? 나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결정되면 연락 줘라. 네.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보니 결혼까지는 불과 4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얼마 뒤 배 씨가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닭을 튀기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배씨,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의 생일 아니야? 맞지? 그럼 며칠 있으면 칠순인 거 아니야? 배 씨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배 씨의 칠순이었죠. 생일이 특이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는데 잔치는 안 하냐며 물어봤습니다. 잔치는 무슨 잔치야? 아, 환갑에도 안 했잖아. 요즘 누가 잔치를 해? 아니, 그래도 보통 칠수는 챙기지. 아들 결혼한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와서 잔치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또 다른 이웃이 핀잔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걸 왜 해? 배 씨가 며느리 보지 자네가 며느리 보나? 잔치는 안 하고 아들 오면 밥이나 한 끼 먹거나 하면 되지. 나도 조용한 게 좋아. 그래? 요즘 그런 거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없어. 이웃의 말에 배 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 씨는 결혼 준비로 바쁠 아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한 통 하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배 씨가 알겠다고 답장을 했고 아들에게서는 또다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배 씨의 칠순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창밖엔 올해 첫눈도 내리고 있었죠. 아침 이른 시간 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지는 못해도 배 씨의 생일이라 아들이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종민이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좀처럼 먼저 전화를 거는 법이 없는 아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 싶어서 배 씨가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배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일 축하 같은 것이 아니었죠. 실은 상견례에 아버지는 안 오셨으면 해요. 아들의 말에 배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라고? 배 씨가 되묻자 아들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에 안 오셨으면 한다고요. 아니, 왜? 배 씨는 당황스러운 심정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유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잘 둘러댈게요.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오지 말라는 거야? 무슨 사고가 나? 급한 일도 없다. 아들 결혼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이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에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다 알고는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 밑바닥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밑바닥. 내가 아들의 밑바닥이라니.
배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서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상견례 때 한 번 더 본다고 달라지지도 않고요. 이미 집이나 결혼 문제는 상의가 다 끝나서 아버지가 하실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시켜? 배 씨는 누군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식 끝나고 해외에 나가신다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절마다 며느리 데리고 내려가는 거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 씨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움에 차마 견디기 힘든 기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인 아버지를 결혼할 집안에게는 영원히 숨기고 싶다는 아들.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는 배 씨의 아들. 배 씨는 무어라 대답한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배 씨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배 씨는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는 새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싸디 비싼 옷을 사보았다고 설렜지만 지금 보니 지나치게 초라한 천조갈이었습니다. 아마 저 정도 옷은 고급스럽다고 생각도 안 할 집안일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고 말이죠. 아들에게 배 씨는 그저 치부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배 씨가 급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벌개진 눈이 금세 습기를 머금었습니다. 어느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바깥은 어둑해져 버렸습니다.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렇게 배 씨의 70세 크리스마스 생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배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나간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아, 칠순의 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왔나 보지. 그래? 어디 좋은 데 갔길래 생전 일을 쉬지도 않더니. 아이고, 의사 아들내미가 어련히 좋은데 데려갔겠어. 부러워 죽겠다. 아들도 의사 만들고 의사 아들은 또 의사랑 결혼하고 배 씨 인생이 아주 부러운 인생이지.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배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은 이것 봐. 연말이라고 내려와서 밥만 축내고. 국밥집을 하는 가게 사장은 옆에 딱 붙어 국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프다며 펄쩍 뛰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핀잔하면서도 밥을 한 그릇 더 퍼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배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러운 인생인가? 예전엔 아들이 의사가 되어 돈 걱정 없이 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배 씨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옳았나 고민해 보자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씨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배 씨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배 씨는 다시 한번 걸려있는 양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몸에 걸쳐보았죠. 멜 줄 모르는 넥타이는 이리저리 꼬아보다가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삐죽 주머니 사이로 튀어나온 푸른 넥타이가 괜스레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안 가는 게 맞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애비였으니 이번 부탁도 들어주는 게 맞겠지. 그렇다면 가지 않아야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만
아들이 전화를 끊을 때 했던 말처럼 자신을 외국에 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제 다시는 아들을 만날 일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지간의 연이 끝나는 것인가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 된다면 과연 아들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배 씨는 지난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해 여태 일만 하며 살아왔나 생각하자니 지나간 삶이 원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칠순이 지나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나 20년이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 씨는 양복을 입은 그대로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들이 보내줬던 메시지를 보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작정 찾아간 것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려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쌍의 남녀를 보고는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못 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정말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잘 말씀드려줘. 급한 일 생겼다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은 것이 우연일지 운명일지. 만약 운명이라면 어쩜 운명도 이렇게 가혹한지 몰랐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린다.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됐어. 때로는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는 법이야. 자기는 그런 기분 모르겠지만 때로는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는 법.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그렇게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한참 서 있던 배 씨도 오랜 고민을 끝내고 이내 식당 안으로 발을 뗐습니다. 여기 배종민이라고 예약이 돼 있는데요. 식당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서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놀란 표정의 아들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나, 아들은 물론이고 바깥에서 슬쩍 보았던 예비 며느리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배 씨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죠. 어머, 못 오신다더니? 안사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입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배서방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아, 그게. 바깥사돈의 말에 아들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은 배 씨의 등장으로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배 씨가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종민이 애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그러자 예비사돈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번 뵙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도착했는데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어요. 혼자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사업이요? 아, 배서방이 혼자 사업 꾸려 가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결혼식 끝나고 동남아로 가신다고 하시던데 서운하시겠어요? 아들이 없는 말로 아버지란 존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돈이 없는 걸 있는 척 하기는 힘드니 사업은 하지만 운영이 힘들다고 둘러댄 듯 했습니다.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시장에서 통닭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배 씨의 말에 안사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통닭이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조그만 통닭집 하고 있고요. 벌써 30년 정도 됐네요. 아, 통닭이요. 먹는 그 통닭. 네. 그거로도 부족하면 밤에는 대리운전도 다녔고요. 그렇게 학비되면서 종민이 혼자 키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빛이 거무죽죽해졌고 사돈네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갈 계획은 없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배 씨의 말에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린 거야. 저랑 잠시 얘기 좀 해요. 아들이 급히 배 씨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식당 뒤편으로 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들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무척 흥분한 듯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가 망신스럽냐? 내가 한 말 중에서 한치라도 거짓이 있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내가 의사 된 거 아니었냐?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서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배은망덕한 아들의 말에 배 씨는 침통하게 대꾸했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오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전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죽게 공부해서 겨우 신분 상승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치게 하지 마세요. 자식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씩씩거리는 아들 앞에서 배 씨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흐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배 씨를 두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떼는데 배 씨가 아들의 등 뒤에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애비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마. 제발요. 전에 줬던 결혼자금 그거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천 얼마 주신 거요. 그러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바로 입금할게요. 아들은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배 씨 또한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져서 살기 위해선 배 씨도 살 구멍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 없는 돈일지는 몰라도 배 씨에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구질구질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결국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성공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정작 중요한 걸 못 가르쳤으니. 그런데 종민아, 세상에 부모 저버리고 잘 사는 사람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다오. 이 애비는 언제나 너 하나 잘 살길 바랬어.
정말 그걸 바랬다면 이렇게 오면 안 됐죠. 아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배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났을 테니 말이죠. 돌아온 날 아들에게서 바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어떻게 상견례를 마쳤는지 읊으며 비난했죠. 하지만 어찌저찌 결혼은 계속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아들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아들 대신 5천만 원만 손에 쥐게 되었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아들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뒤 배 씨는 두문불출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는 가야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아픔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 정도도 되었습니다. 아내 잃은 슬픔을 딛고도 살았는데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리 슬프게 생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써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생각보다 잘 지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매몰차게 버려지고 나니 오히려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은 모였고 돈이 셀 자식이 없으니 배 씨의 삶은 좀 더 윤택해졌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용없는 후회였지만 말이죠. 김 씨가 오늘 백숙에 한잔 하자는데 올 거야? 또 달기야. 그 달기랑 같나? 알았어. 가게 정리하고 김씨네 집으로 갈게.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산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배 씨는 이웃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배 씨는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더는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아해진 배 씨가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아버지,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배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아들을 못 본 채 하고 행주로 싱크대를 훔쳤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그러자 행주질 하던 배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아버지에게 속죄하면서 살게요. 그제서야 배 씨가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녹록지는 않았는지 얼굴이 오래 고생한 듯 까칠해 보였죠. 배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들어오라며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배 씨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때로는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는 법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언젠가 아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준 배 씨. 그 말이 배 씨도 핥히는 듯 했지만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가 절 위해 하신 희생을 모른 척했어요. 죄송해요. 배 씨는 아들의 흐느낌을 잠시 듣고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미 다시 이어붙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부자지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생사를 확인했으니 배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생은 자식 없이 이대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그 절망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죠.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지옥을 오가야 했습니다. 겨우 찾은 평온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도 아들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책임은 배씨가 졌으니 부모를 저버린 책임도 아들에게 있었죠. 배씨는 아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상견례 날 아들이 배씨에게서 돌아섰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배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히 내딛었습니다. 배씨는 그날 밤 김씨의 집에 가서 닭다리를 뜯으며 술도 한 잔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자식이 주는 커다란 기쁨은 없을지언정 불구덩이 같이 어둡고 깊은 불행도 없을 테니 말이죠.